90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스마트폰과 헤어지는 법. 저자 캐서린 프라이스. 출판일 2023년 12월 2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도둑맞은 내 시간을 되찾자. 책 소개. 스마트폰과 도무지 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30일간의 집중력 회복 프로젝트. 스마트폰만큼 우리와 가까운 기계는 없다. 이 똑똑한 기계가 우리 삶에 등장한 지도 10여 년. 우리는 스마트폰과 함께 먹고 자고 놀고 일하는 일상에 한없이 익숙해졌다. 하지만 편리하고 유용하다고 해서 무해한 것은 아니다. 모든 관계에서 지나친 친밀함은 위험하고 그것이 언제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사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솔직히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스마트폰이 종종 나의 시간과 집중력과 기억력을 좀먹고 있다는 것을. 차마 스마트폰 없이 먹고 자고 놀고 일할 엄두가 나지 않아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은 그런 우리에게 스마트폰과 헤어질 결심을 할 용기를 준다. 저자가 말하는 이별은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버리고 피처폰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의 온 오프라인 인생의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균형 찾기다. 30일의 여정으로 구성된 저자의 디지털 안식일 프로그램은 사용 현황 트래킹, 불필요한 앱 정리, 퍼빙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변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 그만두기 등을 거쳐 마침내 스마트폰 단식을 일상화하기를 목표로 한다. 건강한 스마트폰 생활로 안내해주는 이 책은 전 세계 35개국에서 출간되어 수많은 독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특히 테크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체험기가 큰 화제를 모았다. 그 밖에 주요 언론과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며 스마트폰 중독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친절하고도 친근한 가이드가 되어주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캐서린 프라이스, 자기계발 전문가. 사람들이 스크롤링을 덜 함으로써 화면 밖의 진짜 삶을 더 즐기기를 바라는 미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UC 버클리 언론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창의성과 생산성,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그녀의 글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여러 지면에 실렸다. 책에서 얻은 내용. 스마트폰과 도무지 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30일간의 집중력 회복 프로젝트. 당신의 뇌는 디지털 단식을 원한다. 이제 중독을 부르는 도파민의 함정에서 나의 시간, 집중력, 창의성 그리고 삶을 구해야 할 때. 스마트폰은 중독되도록 설계된 기계다. 우리가 네모난 액정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 퍼빙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폰과 스너빙 무시하다를 합친 말로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가족 혹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힐끔힐끔 스마트폰을 보며 메신저나 SNS를 확인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너무 흔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이 행동을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자주 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할까? 저자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애초에 스마트폰이란 기계 자체가 사용자로 하여금 더 많은 시간을 쓰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인간 두뇌의 도파민 체계를 정확히 겨냥한 이 기계는 새로운 정보라는 보상을 끊임없이 제공하며 우리의 욕구를 자극한다. 스마트폰이 어떤 원리와 과정으로 우리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망가뜨리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조목조목 짚어보는 저자의 이야기는 스마트폰에게 도둑맞은 일상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단식의 출발선에 서는 첫걸음이다. 스마트폰과의 이별? 목표는 단절이 아닌 균형, 건강한 디지털 생활에 필요한 과속 방지턱. 물론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마트폰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스마트폰과의 이별을 권하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과 너무 많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관계에서 지나친 친밀함은 위험하고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부작용은 낳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진정한 몰입의 기회를 빼앗긴다는 것. 진짜로 몰두해야 할 현실의 대상은 잊은 채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이른바 집중을 방해하는 집중 상태는 방해 요소를 무시하는 능력을 퇴화시킨다. 진정한 몰입을 위해 저자가 제안하는 디지털 안식 프로그램은 일일 스크린 타임 1시간 같은 터무니없는 목표를 향하지 않는다. 대신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 과속 방지턱을 하나씩 세워준다. 내게 최적화된 기준을 세우기 위한 디지털 트래킹, 숙면을 이루는 공간 경계선,
집중을 경험하는 시범 분리 등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과속 방지턱들을 설치해 나가다 보면 무너진 줄도 몰랐던 디지털 생활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스마트폰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전 세계 35개국 독자들이 인정한 30일간의 집중력 회복 프로젝트. 한때는 저자 역시 지독한 스마트폰 중독자였다.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손을 뻗어 새로운 뉴스나 메일, SNS 피드를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수유하던 그녀는 문득 아기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눈을 맞추려 애쓰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멍하니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이후 디지털 안식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 저자는 150여 명의 자발적 참여자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와 실험을 거쳐 마침내 스마트폰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30일 플랜을 완성했다. 저자의 가이드대로 실천하여 스마트폰 중독에서 해방된 테크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가 자신의 체험기를 뉴욕타임스에 기고하며 큰 화제를 모은 이 책은 전 세계 35개국에서 출간되었고, 무의미한 스크롤링 지옥에 빠진 자신 혹은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수많은 독자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 요새는 내가 마지막으로 지루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러고 보니 이제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네. 예를 들면 친구들과 식사할 때 우리 중 누구도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식사 한 끼를 마쳤던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 앉은 자리에서 잡지에 실린 기사 한 편을 다 읽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지금 이 문단 바로 앞에 문단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누구의 메시지를 읽으며 걷다가 그 기둥에 부딪혔는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가 이토록 힘든 이유야? 나는 균형을 원했다. 스마트폰이 유용하거나 재미있을 때 그것을 사용하되 아무 생각 없이 스크린을 훑으며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계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스마트폰과 헤어져야 했다. 여러분의 뇌가 스마트폰 확인이 일반적으로 보상과 이어진다는 걸 배운다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떠올리기만 해도 도파민이 분비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걸 조합해볼 때 스마트폰은 디지털 트로이의 목마와 같다. 겉으론 해가 없어 보이면서 사용자를 조작하려는 속임수로 가득한 이 액세서리는 우리의 무장을 해제시킨다. 무장 해제되자마자 우리의 집중력은 스마트폰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완벽히 흡수하고 있다. 매우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 우리는 집중을 방해하는 집중에 매우 집중된 상태다. 스마트폰의 모든 것은 우리의 작업 기억에 과부하를 준다. 앱, 이메일, 뉴스피드, 헤드라인, 심지어는 홈화면 자체까지. 스마트폰은 정보의 눈사태나 다름없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장기적으로는 더 무서운 결과들이 이어진다. 앞서 이야기했듯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다른 일들을 놓치게 된다. 애초에 어떤 경험도 하고 있지 않으니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스마트폰과 이별 막바지의 자기 모습을 상상해보라. 스마트폰과의 새로운 관계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거나 달성할 수 있길 바라는가? 누군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본다면 어떤 답을 할 수 있길 바라는가?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선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 무언가를 포스팅하려고 하는가? 특정한 뭔가를 찾고 있는가? 그냥 재미를 위해 스크롤하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소셜미디어를 하려는지 정하라. 타이머를 설정해둘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 사용이 끝나면 로그아웃하고 창을 닫아서 다음에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열리지 않도록 하라. 우리 중 대다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연스레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실에 불평을 토로한다. 당연히 우리는 그러고 있다. 팔만 살짝 뻗으면 닿는 위치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에 드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인내심이 없는 제가 집으로 가는 전철에서 9정거장을 지나는 내내 무조건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루의 끝에 긴장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지금까지 어떤 것에 완벽히 몰입해서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단식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반드시 24시간 동안 할 필요도 없다. 금요일 밤에 잠들 때 스마트폰을 껐다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간이 지난 다음 스마트폰을 깨우는 연습을 반복해 볼 수도 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관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스마트폰이 언제, 어떻게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습관 중 일부를 바꾸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다. 그 결과 주인처럼 행세하던 스마트폰이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스마트폰 중독되도록 설계된 기계. 스마트폰이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기술들이란 제목의 긴 목록에 속한 한 항목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전신, 전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심지어 책까지 이 모든 것이 처음 세상에 소개되었을 때 패닉을 유발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덜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내고 싶지는 않지만 스티브 잡스가 옳았다. 스마트폰은 진짜 다르다. 물론 확실히 여러 좋은 의미에서도 다르긴 하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말대꾸를 한다. 신경을 거스르고 일할 때 방해가 된다. 우리의 관심을 원하고 우리가 관심을 주면 보상을 준다. 전통적으로 극도로 성가신 사람들만이 한다는 그런 방해 활동을 스마트폰이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스마트폰은 인터넷과의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과거의 다른 기술들과 달리 우리는 스마트폰을 항상 곁에 두고 있다.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시간을 쓰도록 할 목적으로 고안된 첫 번째 대중적 기술이기도 하다. 구글에서 제품 매니저로 일하다가 지금은 디지털 기기들이 우리를 조종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트리스탄 해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1970년대에 우리가 사용했던 전화기에는 그 전화기 반대편에서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재설계 작업을 하는 1000명의 엔지니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은 스티브 잡스가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자사 제품 사용을 제한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기술 전문 기자 닉 필턴이 잡스에게 자녀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멜린다도 마찬가지다. 집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기술을 사용할지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게이츠 부부는 자녀가 14살이 되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주지 않았다. 빌턴에 따르면 기술 관련 업계의 최고 경영자들과 벤처 투자자들 다수 역시 자녀들의 스크린 타임 컴퓨터, 텔레비전, 게임기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 역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언급하며 빌턴은 기술업계 최고 경영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만 같다라고 암시했다. 그 뭔가가 중독의 위험성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약물이 아닌 기계 장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독이라는 용어가 다소 극적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독이 무조건 약물이나 알코올과만 관련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도박, 음식, 심지어는 운동과 같은 특정 행동에 중독되기도 한다. 그리고 중독에도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한 개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뭔가에 중독되는 건 가능하다. 중독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뭔가 예를 들면 약물이나 도박을 찾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캐나다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노먼 도이지는 저서 기적을 부르는 뇌에서 중독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다. 중독은 행동 통제력이 상실되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갈구하게 되고 내성이 생겨서 만족하려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하는 상태다. 중독된 행동을 만족스러울 만큼 취하지 못하면 금단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중독이다. 도이지의 설명은 우리 중 다수가 스마트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여러 기술 관련 기업들도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불만이 없는 것 같다. 적당한 예로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에서 2015년에 발간한 소비자 인사이트 리포트주의 지속시간에서는 기술 중독 행동은 존재하며 특히 캐나다 젊은 층에서 확연히 드러난다라는 제목의 인포그래픽을 싣는데 한 페이지를 통째로 할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중독이라는 단어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없다. 요점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 기분 좋은 상태에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 중 다수가 분비된다는 것, 그리고 중독을 유발하는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잡스의 말처럼 혁신적인 기술은 단순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다는 사실이다.
스마트폰과 앱 제작사들은 그들의 제품이 지니는 신경학적 효과에 대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효과를 촉발하는 기능들이 잔뜩 든 제품을 생산해낸다. 사용자로 하여금 전자기기에 최대한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게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이를 업계 용어로는 사용자 참여라고 한다. 왜 기업들은 그토록 참여에 신경 쓰는 걸까?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참여를 통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술 기업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은 분명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 스마트폰이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을 쉽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중독될 가능성이 있는 걸 모두 없애려면 결국 우리가 애초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이유까지 전부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많은 기술 기업의 경영자들이 자녀의 기기 노출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보면 그들은 스마트폰의 혜택이 그 위험성보다 항상 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이 만드는 기기로부터 자기 가족을 보호해야 할 필요를 느낄 정도로 말이다. 아무래도 마약 딜러들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말이 실리콘밸리에서도 떠도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절대 자기가 공급하는 물건에는 취하지 마라. 스마트폰은 뇌를 변화시킨다. 사람의 심장과 간은 형성되고 나면 그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뇌의 물리적 구조, 즉 개별 뉴런의 기능 역시 심장이나 간과 비슷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러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그 변화의 과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는 우리가 사고와 훈련을 통해 뇌 구조 및 기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다. 런던에서 택시 운전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런던 시내를 이동할 때 필요한 엄청난 양의 운행 정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거기에는 약 2만 5천 개의 거리명과 위치, 런던 시내를 통과하는 320개의 일반 경로와 각 경로에서 800m 내에 존재하는 관심 장소가 포함된다. 그 내용이 너무도 포괄적이어서 지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시험을 통과해야만 런던의 택시 운전사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런던에서 택시를 운행하려면 여전히 이 시험을 거쳐야 한다. 2000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엘리너 맥과이어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스캔하여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사람들의 뇌와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택시 운전사들의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 후위 해마 이 일반인들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이 런던의 거리를 공부하느라 보낸 시간이 신체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사고가 뇌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나아가 택시 운전사로 더 오래 근무할수록 그러니까 더 오랜 시간 훈련할수록 뇌 구조의 변화는 더욱 확연했다. 이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미국인들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보자. 2017년 기준. 무언가를 하는데 하루에 4시간을 쓴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은 그 일에 상당히 능숙해질 것이다. 만약 내가 하루에 4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한다면 악보 초견하는 법을 익히는 나의 오랜 목표를 한 달 내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스페인어 공부에 하루에 4시간을 쓴다면 스페인어로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뇌는 런던 택시 운전사의 뇌와 마찬가지로 반복과 훈련에 강력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에 쏟는 시간 동안 어떤 기술들이 훈련되고 있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중 대부분은 집중된 순간이 아니다. 우리는 한번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을 때 단지 몇 분 혹은 몇 초 동안만 들여다보고 내려놓는다. 좀 더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한 가지에 몰두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고 옆으로 스와이프한다. 심지어 우리가 한 앱 내에 머무르고 있을 때도 이를테면 뉴스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볼 때도 일정 시간 이상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트윗, 메시지, 프로필, 포스팅들이 우리의 뇌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마치 소금쟁이처럼 절대 물에 빠지진 않으면서 수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형태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그저 간간히 집중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스마트폰은 우리를 완벽히 흡수하고 있다. 매우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 우리는 집중을 방해하는 집중에 매우 집중된 상태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런 유형의 집중된 방해 상태가 자주 발생할 경우 우리 뇌에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형성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특히 능숙해진다고 한다. 저널리스트 니콜라스 칸은 2010년 발간된 저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만약 우리가 가능한 빠르고 철저하게 우리의 정신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매개체를 발명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인터넷과 같은 모습에 인터넷과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는 뭔가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이를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정신을 다시 연결하는 기기를 발명하고 싶다면 만약 영원히 산만하고 고립되고 지쳐버린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만약 우리의 집중력과 심층 사고력과 기억력이 약해지길 원한다면 만약 공감 능력을 줄이고 자기 도취를 유발하고 사회적 예절의 선을 재설정하길 원한다면 결국 스마트폰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